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분명 작년보다 연봉이 올랐고, 아끼고 아껴서 저축도 꾸준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을까요? 아니, 제자리면 다행이죠. 어쩌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누군가 내 지갑에서 매일 조금씩 돈을 꺼내 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현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는 우아한 단어로 부르지만 그 본질은 자산 약탈에 가깝습니다. 어제 5천 원에 먹던 국밥 한 그릇이 만 원이 되었다면 국밥의 가치가 오른 걸까요? 아니요. 당신이 가진 5천 원의 가치가 반토막 난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 노동의 가치를 빼앗기는 현상, 바로 벼락거지라는 비극의 시작점이죠.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나아가 부의 파도를 타는 법을 다루는 생존 지침서입니다. 오늘 이 1시간의 투자가 여러분의 향후 10년, 아니 30년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이제 아주 기묘하고도 차가운 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고작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7,000원이 넘죠. 무려 70배가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0년 동안 짜장면이 70배 더 맛있어졌나요? 혹은 양이 70배 많아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한 건 짜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쥔 종이돈의 가치입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팽창해야만 유지되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중앙은행은 쉬지 않고 돈을 찍어내고 시중에 풀린 돈은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가는 로켓을 타고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계단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죠. 결과적으로 당신은 작년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실제로는 더 가난해진 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주식은 위험해, 코인은 도박이야.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제일 안전해. 라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만 들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것은 승률이 0%인 게임에 당신의 미래를 거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 상승률이 5%라면 당신의 돈은 매년 실질적으로 2%씩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부를 쌓아 올립니다.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돈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가치가 떨어지는 종이를 가치가 보존되거나 증식되는 자산으로 빠르게 치환하는 사람만이 이 약탈의 경기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그 공포를 기억하시나요? 자고 일어났더니 옆집 아파트 가격이 수억 원씩 뛰고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그 박탈감, 그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 몫을 챙기려면 어떤 규칙을 배워야 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그 톱니바퀴의 구조를 낱낱이 분해해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단순히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고 나면 인플레이션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도둑이 아니라 당신의 자산을 밀어 올려줄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괴물은 바로 금리입니다. 이 금리라는 녀석이 어떻게 채권의 목을 죄고 다시 주식시장을 춤추게 만드는지 그 비밀스러운 역학관계를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이 공식 뒤에 숨겨진 엄청난 기회를 말이죠.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지갑을 지키고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금리와 채권의 기묘한 시소 게임,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채권이 단순히 국가의 돈을 빌려주는 따분한 증권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지금 부의 고속도로에서 입구를 못 찾고 헤매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지 파트 2에서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의 지도가 그려지는 설계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금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대출이자가 올라서 힘들다거나 은행 예금 이자가 조금 늘었네 정도의 체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자산시장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력이자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거나 뱉어내는 거대한 심장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깨우쳐야 할 아주 기묘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와 채권의 시소 관계입니다. 투자를 좀 해보셨다는 분들도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곤 하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채권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처참하게 곤두박질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연 3% 이자를 주는 채권을 1억 원어치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다음 날 세상이 변해서 은행 금리가 5%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럼 새로 나오는 채권들은 모두 5% 이자를 주겠죠? 이때 여러분이 들고 있는 3%짜리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려고 내놓는다면 그 사람이 그걸 살까요? 당연히 안 삽니다. 옆집에 가면 5%를 주는데 굳이 왜 3%짜리 중고 채권을 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채권을 팔기 위해 가격을 깎아줘야만 합니다. 즉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가진 채권의 몸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5%짜리 채권을 들고 있는데 시중 금리가 1%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의 5%짜리 채권을 사려고 줄을 서겠죠. 웃돈을 얹어서라도 말이죠. 이때 채권 가격은 폭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으로 수십,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마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채권이 때로는 주식보다 더 잔혹하게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 채권이 그렇습니다. 만기가 20년, 30년 남은 채권들은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이 요동칩니다. 1%의 금리 변화에 채권 가격이 20%씩 폭락하기도 하죠. 2022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겪었던 비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채권에서 주식 급락장에 버금가는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 공포를 기회로 바꿀 안경을 썼다는 뜻이니까요. 자산 시장의 고수들은 금리가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가 올 때, 남들이 주식 시장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조용히 채권을 매집합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 얻게 될 자본 차익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30년짜리 장기 채권에 전 재산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도박입니다. 우리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응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공부할 단기채 ETF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유연한 무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알면 벌써 재벌됐지. 맞습니다. 미래를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리가 올라도 버틸 수 있고 내려가면 수익을 내는 방어적인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세계 경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일 때는 단순히 한국 돈으로만 자산을 들고 있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괴물은 바로 금리입니다. 이 금리라는 녀석이 어떻게 채권의 목을 죄고 다시 주식 시장을 춤추게 만드는지 그 비밀스러운 역학관계를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이 공식 뒤에 숨겨진 엄청난 기회를 말이죠.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지갑을 지키고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금리와 채권의 기묘한 시소 게임,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채권이 단순히 국가의 돈을 빌려주는 따분한 증권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지금 부의 고속도로에서 입구를 못 찾고 헤매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지 파트 2에서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의 지도가 그려지는 설계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금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대출 이자가 올라서 힘들다거나 은행 예금 이자가 조금 늘었네 정도의 체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력이자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거나 뱉어내는 거대한 심장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깨우쳐야 할 아주 기묘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와 채권의 시소 관계입니다. 투자를 좀 해보셨다는 분들도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곤 하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채권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처참하게 곤두박질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연 3% 이자를 주는 채권을 1억 원어치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다음 날 세상이 변해서 은행 금리가 5%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럼 새로 나오는 채권들은 모두 5% 이자를 주겠죠? 이때 여러분이 들고 있는 3%짜리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려고 내놓는다면 그 사람이 그걸 살까요? 당연히 안 삽니다. 옆집에 가면 5%를 주는데 굳이 왜 3%짜리 중고 채권을 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채권을 팔기 위해 가격을 깎아줘야만 합니다. 즉,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가진 채권의 몸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5%짜리 채권을 들고 있는데 시중 금리가 1%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의 5%짜리 채권을 사려고 줄을 서겠죠. 웃돈을 얹어서라도 말이죠. 이때 채권 가격은 폭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으로 수십,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마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채권이 때로는 주식보다 더 잔혹하게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 채권이 그렇습니다. 만기가 20년, 30년 남은 채권들은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이 요동칩니다. 1%의 금리 변화에 채권 가격이 20%씩 폭락하기도 하죠. 2022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겪었던 비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채권에서 주식 급락장에 버금가는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 공포를 기회로 바꿀 안경을 썼다는 뜻이니까요. 자산시장의 고수들은 금리가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가 올 때, 남들이 주식시장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조용히 채권을 매집합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 얻게 될 자본 차익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30년짜리 장기 채권에 전 재산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도박입니다. 우리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응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공부할 단기차의 ETF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유연한 무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알면 벌써 재벌 됐지? 맞습니다. 미래를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리가 올라도 버틸 수 있고 내려가면 수익을 내는 방어적인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세계 경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일 때는 단순히 한국 돈으로만 자산을 들고 있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와 연동된 채권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금융 요새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 자산가들이 장기적인 대박 수익보다 단기적인 현금 흐름과 달러 자산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왜 가장 먼저 단기차의 ETF라는 낯선 단어와 친해져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단기채와 달러의 조합,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남들이 울 때 웃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안전한 건 수익이 낮다는 편견. 제가 오늘 완전히 깨부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첫 번째 콘크리트, 단기차 ETF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단기일까요? 10년, 20년 묵히는 게 투자의 정석 아니었나요? 그 상식을 뒤엎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금리와 채권의 그 묘한 역학관계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원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뭘 사야 내 돈을 지키냐는 거지? 맞습니다. 이론만 아는 건 지도만 들고 있는 것과 같죠. 이제 실제로 그 지도를 보고 길을 나설 차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는 부의 요새 그 첫 번째 벽돌은 바로 단기차의 ETF입니다. 아니 작가님, 아까 금리가 내려가면 장기 채권 가격이 폭등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요? 왜 수익률도 낮은 단기채를 강조하시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존과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르면 내 자산이 20%, 30%씩 깎여나가는 걸 지켜봐야 하죠. 그건 개미 투자자들이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반면 만기가 짧은 1년 미만의 단기차에는 금리가 아무리 널뛰기를 해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시중 금리가 오르면 오른 만큼의 이자를 즉각적으로 반영해주죠. 즉, 내 원금을 철저히 방어하면서 파킹 통장보다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냥 단기채가 아니라 달러 단기채와 원화 단기채의 조화에 있습니다. 왜 달러냐고요?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치솟습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내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 유일하게 미친 듯이 오르는 자산이 바로 달러입니다.
여러분이 자산의 일부를 달러 단기차에 ETF로 들고 있다면 시장이 붕괴하는 공포의 순간에 남들은 비명을 지를 때 여러분의 계좌 한쪽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며 전체 자산을 방어해 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헤지, 즉 보험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드려볼까요? 초보자라면 먼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달러 단위 채권 ETF나 KOFR 금리 ETF 같은 상품을 주목하세요. 복잡하게 해외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우리 주식 계좌에서 클릭 몇 번으로 달러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환율이 낮을 때 조금씩 사서 모으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자산 방어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아서 지금 달러를 사면 손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죠. 이건 달러를 매매 차익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달러를 가장 안전한 창고로 이용하는 겁니다. 비 올 때 쓰는 우산을 해 떴을 때 비싸다고 안 사면 막상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온몸이 젖은 채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단기채와 달러라는 견고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성벽만 있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성벽 안에는 우리가 먹고 살 식량과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금과 성장주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면 종이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때 세상 모든 사람이 마지막으로 믿는 건 결국 번쩍이는 노란 금속, 금입니다. 그런데 금은 이자를 주지 않죠. 그래서 금과 정반대의 성격, 즉 미래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성장주를 섞어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이 어떻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창과 방패가 되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중앙은행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낼 때 금값이 요동치는 숨겨진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우리가 언제 현금을 확보하고 언제 공격적으로 자산을 늘려야 하는지 그 타이밍의 미학을 파트 4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금은 할머니들이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진짜 돈의 위력을 과소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창고에 쌓아두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파헤쳐 보러 가시죠.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만의 금융 요새의 성벽을 쌓았으니 그 안을 채울 강력한 화력과 비상식량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기채와 달러가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금과 성장주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창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먼저 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여러분,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들고 있어도 새끼를 치지 않죠. 그런데 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금에 열광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값이 비싸든 싸든 매년 엄청난 양의 금을 창고에 쟁여두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금은 누구의 부채도 아닌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러나 원화는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한 약소거음에 불과합니다. 만약 국가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거나 중앙은행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 그 약속은 종이 조각이 되죠.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인간이 연금술로 만들어낼 수 없으며 그 자체로 희소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닥치고 사람들이 화폐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금값은 하늘을 뚫고 솟구칩니다. 특히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금은 가장 완벽한 대체제가 되어줍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금이 10% 정도 섞여 있다는 건 세상이 망해도 내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강력한 보험을 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금만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금은 방어에는 탁월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주라는 창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기술의 진보와 함께 했습니다. 증기기관, 인터넷, 그리고 지금의 AI까지.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업들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산 가치를 팽창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무작정 급등하는 주식을 쫓는 건 투기가 되지만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미래 수익을 가져올 우량 성장주에 배분하는 건 설계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성장주가 수익률을 견인하고 시장이 공포에 질릴 때는 금과 달러가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막아줍니다.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시장의 소음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진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은 분이 간과하는 진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 아냐? 라고 하죠. 하지만 자산 시장에서의 현금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락장에서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자산을 싼값에 사올 수 있는 옵션입니다.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어 풀대출을 받아 영끌할 때 현금을 쥐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습니다.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거대한 경제 위기,
그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널브러져 있는 값싼 우량 자산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결국 현금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전체 자산의 최대 20%는 반드시 현금성 자산으로 남겨둡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방패, 단기차의 달러, 보험금, 창성장주, 그리고 비상구, 현금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 완벽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모든 재료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요리사의 철학이 없다면 이 포트폴리오는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자산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고래들이 움직이는 이 판에서 우리 같은 개미들이 어떻게 포식자가 아닌 생존자로 끝까지 살아남아 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 그 최후의 마인드셋과 실천 로드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기술이었다면 마지막 파트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철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제 진짜 결론으로 향합니다. 자, 긴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잔혹한 현실부터 금리와 채권의 기묘한 역학관계, 그리고 달러와 금, 성장주라는 강력한 무기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파편화된 정보들을 하나로 엮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줄 부의 철학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고래가 지배하는 바다에서 그들이 뿜어내는 유동성이라는 파도를 타며 내 구명보트를 거대한 전함으로 키워가는 설계의 과정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시장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본인이 운의 영역에 있는지 실력의 영역에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상승장에서 번 돈을 자신의 실력이라 믿는 순간 시장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 돈을 회수해 갑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얼마를 벌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를 뼈에 새깁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 재난이 닥쳐도 당신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금융 요새입니다. 시장이 광기에 휩싸여 모두가 주식과 코인의 전 재산을 걸 때 여러분은 차분하게 달러와 단기채라는 방패를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내던질 때 여러분은 금과 현금이라는 비상구를 열고 나와 세상의 혁신을 담은 성장주를 헐값에 사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인간의 뇌는 군중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부는 언제나 대중의 반대편에서 고독하게 자신의 원칙을 지킨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의 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힘들다는 탄식 대신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 내 자산의 구매력을 어디로 옮길까를 고민하는 설계자의 시야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액션 플랜은 명확합니다. 첫째, 내 자산 중 종기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세요. 둘째, 그중 일부를 즉시 달러 기반의 단기채나 금 ETF로 옮겨 보험을 드세요. 셋째, 시장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자산 배분 기준을 만드세요. 10%는 금, 20%는 달러, 30%는 우량 성장주, 나머지는 안전한 단기채와 현금. 이 비율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버틸 수 있는 변동성만큼 설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실행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찍어낼 것이고 실질 금리는 우리의 노동 가치를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 시스템의 설계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내 미래를 지키는 가장 숭고한 방어 기제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벼락거지의 공포에서 벗어나 부의 파도를 탈 준비를 마친 상위 1%의 생존자들입니다. 자, 이제 훅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그건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이 녹아내리는 얼음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얼음을 단단한 황금과 달러의 대지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온전히 여러분의 부로 쌓이는 그날까지 저 지식 클래스가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전략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번째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